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통보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 신병 확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두 번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15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에 응하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은 일단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 제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오늘 열리는 첫 국무회의엔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더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 접점을 못 찾으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난제들을 그러한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언급했습니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정국 속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이 반발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마음 아플 이들을 이해한다면서도 탄핵 찬성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는데 지지자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는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의원들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탄핵 찬성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146일 만에 조기 퇴진한 한 대표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습니다. 일부 친한계 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도 떠나는 한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회 앞에 몰린 지지자들을 향해선 차를 멈춰 세우며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안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결국 당대표직을 맡은 지 14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사퇴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 후회하지 않는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또 일반 국민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집권당 대표는요, 참 위치가 애매한 것이 국민들 눈높이만 맞추면 그럼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지층의 눈높이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층과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집권당 대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크게 동요하고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뭐 이런 지금 그런 거의 아노미적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탄핵을 후회하지 않는다. 탄핵한 것을 이렇게 굳이 왜 언론계에서 뭐 팩트 폭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움이에요. 그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 대표와 집권당 대표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야당 대표는 정부 공격하고 뭐 그러면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권당 대표는 그 이후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뭐라고 할까, 이 지지층의 그 어떤 정서를 헤아리는데 실패한 것이 오늘날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을 불러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로서는 다소 아쉬운 퇴장 모습이었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김상일 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집권당 대표여서 아쉽다기보다 지금 정치 지형이 그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힘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변화의 노력이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그 전에 당대표 당선됐을 때도 봤잖아요. 그때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의 틀이 되는 당원당규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뭐 4명만 사퇴를 하면 붕괴가 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처음부터 끌어내리거나 뭐 이렇게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는 그런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당원당규 개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끌어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최병묵 그 편집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여당 대표 이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철학, 소신, 결단력, 메시지의 어떤 명확함 이런 거 다 충분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여준 걸 보면 함께하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도자적 정치 역량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극복해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대표직만 내려놓은 것이죠. 예.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로서 또는 지난 총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그 실적들이 있잖아요. 예. 이 실적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실적은 일단 결과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총선도 그랬고 이번 대표직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고치지 않고서는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지금 뭐 스킨십 부족 얘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감수성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층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맞춤형으로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뭐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그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굳이 자기가 탄핵에 그 앞장서서 뭐 내가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정치 행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절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가정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틀림없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토 정서가 이번 그 탄핵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변화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권에 도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대중성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대중성을 가진 대중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보수 지지층에서 뭐 지금 뭐 논란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강성 지지층의 비토가 심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내에서도 약간 기득권을 많이 가진 쪽의 비토가 좀 심한 거지. 거기에서 뭐 약간 개혁적 보수라든가 변화를 원하는 보수라든가 이쪽의 어떤 대중성은 아직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에 필요한 중도 확장성이라는 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일 수 있어요. 예. 문제는 그렇지만 선거를 치르려면 각각의 지역 포스트가 되는 거점 세력이 되는 기득권층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스킨십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시대 정신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맞이하고 싶은가라는 국민적인 여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정치가 양극화됐으니까 어떤 국민 통합적인 리더십을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양극화 속에서 지도자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독단적이지 않은 반독단 뭐 이런 게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또 다시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극복해야 대선에 뛰어들 때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데 그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킨십 부족, 예. 또 하나는 시대 정신에 맞는 어떤 메시지와 정책을 구상해서 나와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의 대권 후보로서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고 또 시대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한동훈 대표 외에 여권에서 다른 인물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예. 생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족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라이벌 테이블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변화를 원하는
그 주자들이 있잖아요. 오세훈이라든가 몇 명의 좀 그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김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이 된다든가 과거에 천신정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이 된다든가 남원정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라이벌 구도를 만들지 않고 혼자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실패할 것 같고요. 그런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어젠다를 선점해가고 끌고 갈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수순으로 보이고요. 결국 비대위원장이 누구로 오느냐가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 중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물이 되어야 좀 글쎄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요. 내일 이제 다시 또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중진이라고 하면 중진에는 뭐 친윤도 있고 친한은 없지만 뭐 비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사태잖아요. 그런데 다시 친윤이 물론 국민의힘의 친윤이 다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윤 색채가 강한 사람이 다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을 것이냐.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자칫 잘못 영원히 버림받는 그 국민의힘이 될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저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조 친윤이지만 최근 들어서 친윤으로부터 멀어진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 보면 뭐 멀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뭐 친윤이든 아니면 친윤 중에서 좀 멀어진 그러니까 친윤 색채가 좀 옅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아예 비윤이 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다시 그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기에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비대위고요. 국민의힘이 출범한 지는 6번째 비대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정치 지형이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 있고 거기에 정점인 권력자 한 사람으로 또 똘똘 뭉쳐 있어서 거기에 쓴소리를 한다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쳐요. 그럼 현 상황을 타파하는 게 제1의 임무일 거예요. 근데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제1의 권력 거기에 좀 다른 소리나 거기가 좀 아플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낼 수 있을까요?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없는 인물이 온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휩쓸려 가거나 그다음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면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 못한다면 이 내리는 비를 계속 맞다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간다면 그거는 기약이 없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구도를 바꾸는 게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날을 세웠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체를 출범을 시켜서 어떻게든 야당이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까지나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입법부의 그 각종 법안 그 생성 기능을 통해서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요. 그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상권 분립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다고 해서 야당이 이제 직접 국정을 그 좌지우지할 예. 수 있는 그 지분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우연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노릇 뭐 이런 비판을 떠나서 국정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상권 분립의 정신과 반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행정부의 그 여러 가지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견제, 균형 또는 뭐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기구는 불필요한 우연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전에도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내려놓은 겁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는 우리 시계가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어떤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일극 체제니 그다음에 너무 그 독선적이니 뭐 독단적이니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 같은 걸 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한쪽의 의견만 대변하고 한쪽의 어떤 지도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결국 사법부의 시간과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가 빨라지고 거기서 인용이 돼야 조기 대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헌재 심리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피선거권 뭐 박탈이든 뭐 뭐든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 빨리 해달라는 그 대상이 달라요. 헌재, 그다음에 법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르지만 예. 만약에 치러진다면 정말 그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투명하게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가려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국민적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헌재도 헌재고 그다음에 법원도 법원이고 빨리 끝내서 국민들한테 그 이 선택을 할 기회를 명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게 아마 국민적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 재항고를 할 수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2개월에 3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판단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은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한가한 거고요. 사실은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이 훨씬 먼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사실상 지연을 시키려는 어떤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면 그게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당하게 대선 전에 이런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선 후보에 나서는 게 공인으로서 맞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거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뭐
너무 당연한 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가려는 분은 그런 것을 먼저 해소하려는 노력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서 출근길 빙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고 추위는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승한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 날씨는 어떤가요? 네, 서울 도심 기온은 현재 영하 3도입니다. 특히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장갑과 목도리로 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8도, 대구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인천과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서쪽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대부분 영상의 날씨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부산 10도 등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영하 20도 안팎의 찬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하권 한파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한 명씩 차례로 헌법재판소에 들어섭니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임하신 각오 한 말씀. 주말 동안 탄핵 소추안을 검토한 재판관들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 8명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 탄핵 심판 4건의 주심을 맡은 재판관을 제외한 4명 가운데 1명을 전산 추첨으로 자동 배정한 결과입니다. 재판관은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심 비공개 원칙 제시된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해 대전 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사건의 쟁점 정리와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변론 준비기를 잡았다는 경우 결국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실질적 제1호 사건으로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그 헌법재판소에 따라 그 법에 따르면은 7명 이상일 때만 심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른바 효력 정지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효력이 정지되다 보니까 비록 6명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리하고 변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원칙, 2가지 원칙을 밝힌 것 같은데요. 다만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지만 그 어떤 그 결정이란 것은 예컨대 탄핵 인용 결정할 경우에 6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심리와 변론은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완전체로서의 9명의 헌법재판관이
갖추었을 때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현행 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현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변론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심은 전산 자동 배정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잘 될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형으로 알려져 있는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에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우려를 또 표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에 따르면 주심 배정이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게다가 이제 무작위로 전산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주심이 누구인지는 재판의 속도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전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주심이 누구냐 이것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성향 이런 것과 관련 없이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국민적 기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변호사 실무를 봤을 때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헌재 공보단도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 심판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넘기면서 국회에서는 탄핵 결의를 하면서 증거라고는 60건 정도의 이 어떤 다른 증거 기록이 아닌 이 언론 기사를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언론 기사는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 그리고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을 봐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사나 이런 것들도 증거를 부동의해버리면 실질적인 증거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 경찰의 수사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능력을 부여해버리면은 사실상 그것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또 앞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권의 어떤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니까 한 사람 100명이 훨씬 넘는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사태가 이번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어떤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검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21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2차 통보예요. 두 번째 통보를 한 건데, 그럼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도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 이런 것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11일에 대통령에게 15일에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소환에 불응한 상태라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또다시 2차 소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재차로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할지 아니면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체포 영장을 떠나서요.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조수사본부는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인데 검찰도 보내고 공조본 두 군데에서 다 보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을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조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찰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고 공수처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상설특검 나아가 특검까지 5군데서 서로 백가쟁명식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이런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소환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조수사본부에도 지금 오라고 하고 검찰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면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그 통보서를 수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수본 쪽,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에서는 보내온 것은 아직까지 받지 않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만 공조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수사기관 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검수완박을 하는 케이스에서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결과 결국 똑같은 사건에서 여기도 나와라 저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 중에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의 그 어떤 대응책이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의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구성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변호인단의 대표로 맡을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또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윤석열 대선 그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리고 위원장과 그리고 방통위원장까지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윤갑금 전 대구고검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배진환 변호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속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일단 후방에서 자문 역할만 해줄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이 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그 공개된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관련 지시를 직접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검찰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받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면 변론인 것이죠. 지금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 관련되는 그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문제는 변론으로 공관위원장이 여러분의 어떤 그 증거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아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공관위원장에게 단순한 의견 제시였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시였나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 입장은 원칙에 따라 공천을 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함께 연단에 섭니다. 손 회장은 미국의 1,000억 달러, 우리 돈 14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ow excited to commit this $100 billion and 100,000 jobs into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위한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eels very optimistic about our country since the election, and many other people are also coming in with tremendous amounts of money.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But won't they raise prices? Properly used.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에 소비자 사이에선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필품 등 때 아닌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연말 특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서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연말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들을 뭐 송년회를 개최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됐다고 하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그 연말 회식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에 여행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숙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응답자 46.9%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피해 사례가 연말 단체 회식 취소, 그다음에 여행객의 투숙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 그 응답자의 비율이 지금 46.6%에 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에서 2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0%, 그다음에 6개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30%라고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7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봐도요.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탄핵 전국 때만 하더라도요. 그 탄핵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뭐 정부까지 나서서 송년회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4일에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송년회를 계속 하라고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15일에 계획했던 연말 행사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일에는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각 지역 행사들, 겨울 축제 예. 행사도 예정대로 추진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연말 회식과 행사를 하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내수 침체가 지금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그 네. 내수의 선행 지표인데요. 이것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분기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5년에 이 지표를 발표한 이후 사상 최장 기록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소비가 어려붙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연말 회식이라도 해서 지금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소비가 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잖아요. 소비나 경기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수 침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유통업계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업계, 뭐 다양한 기업들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위축된 소비 심리가 신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상거래업체, 심지어 자동차 업체까지 지금 연말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1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은 광군제, 한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12월 달까지 전방위적인 할인 행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니까 12월 달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만 하더라도요. 3월 달에 이듬해 3월 달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서 그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년 설에도 역시 좀 내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력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국외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한때 10만 7천 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10만 달러 선 돌파했다라는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10만 7천 달러 선 돌파한 거거든요. 7주 연속 상승세예요. 왜 이런 거고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지금 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10만 6,500달러를 돌파를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또 10만 7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해서 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냐고 하면 지금 이번 달에만 8%가 올랐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50%, 올해 1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회에서 정책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예금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가상자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수익을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미리 선반영해서 인상시킨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성탄절을 앞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앞두고 연말에 성과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상자산이나 주식시장에 투자가 돼가지고 그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을 보면 성탄절 직전 주에 7번에 걸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돼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11만 불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뭐 석유처럼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취임하고서는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변동성은 사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12일에 그 CNBC라는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 석유 비축기금처럼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취임 즉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준비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더 몰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 행정명령을 못 내리게 되면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으로만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몰릴 자금은 원래는 주식시장이나 은행 예금, 채권 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기업 투자 같은 국내 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으로만 몰리게 되면 물론 개인의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국내 총생산 증가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내수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월 아이슬란드에서 폭발한 화산의 용암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계 주요 언론들은 올해의 뉴스를 사진으로 정리하는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올해의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슬란드에서는 올해만 7번이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이어졌던 캘리포니아에서 야생동물 한 마리가 도망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한 주민이 엉망이 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진이죠. 총격을 입은 트럼프의 이 사진은 미국 대선의 큰 변곡점이 됐습니다. 사진 한 장마다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올해는 지구촌이 전쟁으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사진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이 파괴되자 의료진이 정신없이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에서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기분 좋은 뉴스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내륙에 3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서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청주와 대전 5도, 안동 6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